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치솟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살릴수록 경제는 더 병들어갑니다. 이 나라에서는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할수록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나 있을 수 있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 나라가 SF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금리가 내려간다. 아주 기초 중의 기초,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시장은 그 교과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며 돈을 공급하는 바로 그 순간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중 최고치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상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터져나오는 신호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정부가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확신. 한국 경제는 결국 반등한다는 낙관. 이 세 가지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역사의 데이터와 함께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부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몇 달 동안 무언가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RP 매입, 국고채 단순 매입.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수조원 단위입니다. 한국은행이 이 정도 규모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상 상황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흔해지면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의 가격, 즉 금리는 하락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 중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웠던 그 상식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들일수록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중 최고치를 향해 거꾸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이한 현상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잔뜩 쌓아두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더 올라버린 겁니다. 공급이 넘치는데 가격이 오른다? 이건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시장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를 반영합니다. 그 공포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포는 단순히 지표 하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직결된 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혹은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가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이죠.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내는 이자가 늘어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출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빠져나갑니다. 최악의 경우 집을 팔아도 빚이 남는 깡통 전세, 깡통 주택이 됩니다. 40대, 50대. 그동안 모은 자산을 주식과 부동산에 분산 투자해왔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녀 교육비를 위해 정성스럽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죠. 그런데 금리가 폭등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부동산 수요도 위축됩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주가도 함께 흔들립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60대 은퇴자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 급등기에는 기존에 보유한 채권 가치가 폭락합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상품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품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열심히 살았고,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한순간의 경제 충격에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흔드는 진짜 썩은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 뿌리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금융 시스템 한가운데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문제입니다. 규모가 얼마냐고요?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부실 PF 채권이 지금 한국 금융 시스템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묶여 있는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상업용 부동산을 짓기 위해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분양이 잘 됐으면 문제 없었겠죠. 그런데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비가 치솟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 대출들이 줄줄이 연체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이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은행권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연쇄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죠. 한국은행이 돈을 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선택적 정책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사투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면 환자가 낫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걸까요? 1990년대 일본의 좀비 기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기업들. 은행 대출로만 연명하면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건강한 기업들의 성장까지 억누르는 존재들입니다. 일본은 그 좀비들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면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미 부실해진 PF 사업장을 또 연장하는 데 쓰입니다. 망해야 할 건설사가 버티고 비어있는 상가들이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버팁니다. 왜요?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줄 거라는 믿음,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시장 전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시장에는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지면 사라지고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 개입해서 실패를 구제하면 아무도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결과가 없으니까요. 돈을 뿌려서 문제를 덮으면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한국은 그 눈덩이가 어디까지 커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아채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애국심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 수익과 리스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냉정한 눈들이 한국 시장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압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포지션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순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차익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금리만 독보적으로 오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투자자들이 어떤 자산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금리,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나라에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크만큼 금리 더 얹어줘라는 뜻이죠. 지금 한국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 PF 부실, 가계부채, 건설사 도산 위험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동안 글로벌 자금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떠난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반복합니다. 데이터를 직시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오늘은 세 개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1992년 스웨덴.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며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 자산을 흡수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용감했고 결과적으로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무려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시스템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집값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구제 금융을 쏟아부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고점 대비 56%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구제받은 건 월스트리트였고 피해를 입은 건 메인스트리트였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IMF 외환위기. 우리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공적 자금 168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개인이 고스란히 짊어졌습니다. 세 나라, 세 번의 위기. 공통된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살리지 개인의 자산 가격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무섭고 불편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불안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이 불안을 행동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액션, 포트폴리오 해부입니다. 지금 당장 내 투자 목록을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부실 PF에 연관된 건설주, 저축은행 관련주, 한계 기업들의 주식이 있나요? 이것들은 경고등이 켜진 자산입니다. 전부 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 이 자산들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최소 30%까지 올려야 할 시점입니다.
현금은 수익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위기의 시기에 현금은 가장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두 번째 액션, 안전 자산으로의 환승입니다. 달러와 금을 주목하십시오. 달러는 한국 경제가 흔들릴수록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은 수천 년 역사를 통해 검증된 위기의지 자산입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사지 않는 것입니다. 분할 매수, 즉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나눠서 사는 방식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십시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생존 보험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액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0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여러분의 노후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 들여다봐야 할 계기판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정보를 보느냐, 못 보느냐. 지금부터 매일 체크해야 할 5가지 계기판을 드립니다. 이 5 숫자만 매일 확인하셔도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이 옵니다. 첫째,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오르면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급등세가 나타나면 즉각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둘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입 물가도 오르고 가계 부담도 커집니다. 1,400원을 넘어서 방향을 잡는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셋째, 외환 보유고입니다. 한국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패입니다. 보유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면 한국 정부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부동산 PF 연체율입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금융권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이 수치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사는지 파는지. 이것이 방향을 정해줍니다. 이 5가지 계기판이 동시에 나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때가 가장 강력한 액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 속 모든 위기는 결국 기회였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뒤 이 선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